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반복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또는 그 이상 전까지만 해도 스트렝스보다는 자극과 고립,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대사부와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근비대 훈련의 정답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에 반해서 요즘에는 이제 매체를 통한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고중량을 통한 운동이 그 근비대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많이 전달돼서인지 오히려 이제 근비대의 체중 증가와 증량, 중량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이는 분들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단 고중량 운동을 선호하기도 하고 오래 해온 만큼 이런 인식의 개선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반복 운동의 필요성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근비대의 원리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중에서 이제 근섬유에 가해지는 강한 장력과 이를 통한 긴장을 통해서 이제 주요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것이 고중량 훈련, 파워빌딩, 스트렝스 이런 것들의 훈련의 핵심이라고 하면 동작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그걸 이제 상당수 반복하면서 쌓이는 피로 물질 그리고 이제 상처 그리고 이제 그 저장돼 있던 근육의 에너지들의 고갈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 과정의 과부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고반복 훈련의 핵심 요인입니다. 근비대 또는 이제 근력과 그 세트 내에서의 한 세트의 반복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50rm에서 100rm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30회를 반복하는 고반복 훈련으로도 근비대가 충분히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일부 논문에서는 이제 50에서 60회까지 반복하는 경우에도 실패 지점까지 이제 운동으로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근비대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일부러 이런 극단적인 고반복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패 지점 또는 그 근처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또다시 세트 강도, 쉽게 많이 접근하는 그런 개념인 RP 또는 RIR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고중량 훈련에서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 건 근력의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근섬유에 가해진 최대 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고반복 운동에서의 실패 지점은 에너지의 고갈,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글리코겐이나 이런 것들의 고갈, 그리고 이제 작은 상처들, 손상의 최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이제 자극하는 그 고중량 훈련이나 고반복 훈련 각각에서 지향하는 그리고 자극하는 근육의 성장 메커니즘도 다르고 실패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한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강도를 대표하는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중요성은 같습니다. 과부하를 의미하는 그 실패 지점에 가까운 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근비대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만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고 저는 이제 항상 그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강도가 높은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세션 그리고 하루 이런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 볼륨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개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이나 뭐 회복 환경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일 훈련 정도라고 하면 정신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계속해서 몰아치기만 하는 것은 회복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의 주안점은 고반복 훈련으로 근비대와 근력 향상을 노릴 수 있는지와 그 활용 방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근력 운동에서 이제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다뤄야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중량 운동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제 운동의 가장 큰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반복 훈련이나 지구력 훈련, 모빌리티 훈련, 펑셔널 훈련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고반복 훈련이나 지구력 훈련도 꼭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에 도대체 고중량 훈련을 하고 어떤 시기에 고반복 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운동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력이 좀 떨어져서 루틴을 소화하는 게 버거운 시점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장기간 이어질 때 고반복 훈련을 하는 걸 고려하곤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관점이랑 경우에 따라서 고중량 훈련 그리고 고반복 훈련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시간의 관점입니다. 고중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트 훈련은 기본적으로 긴 운동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근육에 최대한의 장력을 가하고 그 속근들에 해당하는 큰 운동 단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ATP의 회복 시간을 준수해 줘야 되고, 이걸 하려면 최소 세트 사이에 최소 3분, 길게는 5분 이상까지 완전 휴식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일 볼륨 대비 운동 시간이 매우 길게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대사도 완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계 피로가 아니라 말단에 쌓이는 그런 대사 과정으로 인한 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분할을 가져가는 것도 수월하죠. 무분할이나 상하 분할, 전면 후면 분할 같은 2분할 정도까지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분할 수와 긴 휴식 시간 모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과의 시간 중에 운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반복 운동에서는 짧은 휴식 시간을 유지하는 것의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휴식 시간을 짧게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보충되지 못하고 또 이제 회복되지 못한 시점에 다음 세트를 이어가게 되면 피로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고 그게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근육에도 작은 상처들이 쌓이는 것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휴식 시간 1분 전후 또는 1분 30초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세트의 반복 수가 매우 많은 경우, 그러니까 초반에 언급했던 30에서 50RM 정도라고 하면 실제 반복한 운동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을 시행한 시간의 최대 2배 정도까지의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이제 한 세트를 90초 동안 연속으로 수행을 했다면 90초에서 180초의 휴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휴식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뒤쪽 세트로 가면서 세트의 강도가 동일 볼륨 대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한 세션의 운동 시간을 길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런 형태로 훈련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급자분들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내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피로 물질로 인한 피로도는 상대적으로 길게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량 위주로 하는 운동에 비해서 분할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5에서 6분할로 한 부위의 운동이 주 1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로도의 관점입니다. 고중량 훈련과 고반복 훈련에서 쌓이는 피로도는 그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고중량 훈련의 경우에는 큰 운동 단위로 강도를 조절하면서 수행하고,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동작의 역할을 근육의 상처나 대사 부하를 쌓는 것보다는 포지티브 구간에 안정적으로 힘을 쓰기 위한 셋업의 형태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사 물질에 의한 피로도는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반대로 관절에 가해지는 큰 하중으로 인한 피로, 그리고 이제 큰 운동 단위를 빠르게 모집하면서 생기는 신경계의 피로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 맞춰서 RP나 RIR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서 강도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루틴이 구성이 됩니다. 반면 이제 고반복 훈련의 경우에는 굉장히 잦은 실패 지점, 그리고 에너지 고갈 상태로 동작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이 주요한 피로의 원인이고, 또 잔 상처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주요한 피로의 원인입니다. 그에 따라서 회복에 걸리는 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운동의 총 볼륨을 본인의 분할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로의 회복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제 영상은 항상 어떤 매운맛이 없이 뭐든지 전부 다 해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오늘 영상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중량 훈련하고 고반복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고중량 훈련의 볼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볼륨 훈련을 하기 위한 회복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반복 훈련이나 지구력, 그리고 심폐 훈련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이거나 글리코겐의 저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런 고중량 훈련의 볼륨을 소화하는 능력이나 회복을 하는 능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이 정체기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이 달리는 부분인데, 중량이 막혀 있어서 어떻게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약점을 보완하거나, 단순하게 훈련 볼륨을 높여서 근비대 기간을 가져가서 볼륨을 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반복 위주로 하는 피킹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놓고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주기나 형태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항상 볼륨 피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반복 훈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 볼륨을 쌓을 때 그 과정에서의 훈련 볼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오버헤드 프레스를 1RM을 120kg를 들 수 있는데 100kg을 5회 5세트 할 수 있는 사람이랑 10회 5세트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다만 이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랑 체력이라고 하는 값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투자를 해서 중량 또는 근비대 관점에서 빠른 성장을 도모할지, 또는 이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체력, 실제 체력 양을 다시 증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체력이나 피로도를 투자해서 중량을 올릴지, 아니면은 이 체력이나 피로도의 그릇 자체를 늘릴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본인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식이 또 달라지겠죠. 장기적으로는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역시가 낮기 때문이죠. 중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지그룹 운동을 하면 굉장히 낮은 강도에 쉽게 지칠 거예요. 강도가 굉장히 높고 성장을 할 만한 그런 역치가 낮다는 건데, 절대적인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또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조금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뭐 세계 정상급의 수준에서 뭐 IPF 월드를 나가는 그런 파워리프팅 선수라고 하면 체중 대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비대나 지구력 등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된 그 체급에서 완성된 몸에서의 기술이나 신경기 훈련을 계속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도 선수들이나 리프팅 선수들, 진짜 정상급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반복 훈련보다 3회 이하의 훈련으로 대부분의 루틴이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그분들도 이제 코치가 조언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근비대 기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싱글에서 3RM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술이나 신경기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수행 능력이나 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세계 정상급의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두루두루 어떤 운동도 잘 하고 몸도 적당히 좋게 보기 좋고 회복도 잘 되고 일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다양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동기에 해당하는 마이프로틴의 기획 제품인 임팩트 EAA,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 제품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초기에 이런 운동 관련된 정보 영상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지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백이 좀 한 2-3개월 정도 있었었고, 다만 이제 마이프로틴 협찬을 받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지식에 해당하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다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새는 초반에 알고리즘 탔을 때에 비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영상을 구성할 때가 많은데, 어차피 제가 마이프로틴 협찬을 계속 받는 이상 한 달에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나 또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홍보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 제가 선택한 제품은 임팩트 EAA 필수 아미노산 제품이고, 맛은 이제 선택지가 있으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맛인 콜라 맛을 선택을 했습니다. EAA 제품이나 BCAA 같은 제품 또는 단독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류신 같은 제품은 당연히 동일 아미노산 함량 또는 단백질량 대비 가격이 WPC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kg에 할인 전 이제 홈페이지 가격 기준으로 11만원, 언제나 쓸 수 있는 이제 할인 코드 네모나 아니면 공홈 할인 코드를 적용한 후의 가격을 보면 7에서 8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팩트 웨이 프로틴 WPC 5kg이랑 가격이 거의 동일하지만 아미노산의 절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라인이랑 비교하면 최소 4배 정도 비싸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왜 저는 이걸 골랐을까? 제가 지금 주로 먹고 있는 게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이고, 거기에 이걸 추가한 건데, 기존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는 소화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선택한 필수 아미노산 EAA 제품은 무슨 장점을 가질까? 그리고 이 장점이 과연 이런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도 구매를 할 정도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AA의 장점을 이해하려면 EAA가 뭔지 알아야겠죠. EAA는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EAA,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흡수되는 최종 형태인데, 여기에 왜 앞에 필수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걸까요? 필수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아미노산들은 서로 이제 합성을 하면서 변환이 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체내 합성이 되지 않고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는 8종의 아미노산이,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기준으로는 여기에 히스티딘을 포함한 9종의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마이프로틴의 EAA 제품에는 이 9종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 이전에도 사실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분지 아미노산으로 잘 알고 있는 그 BCAA 같은 경우에는 EAA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류신, 발린, 이소류신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고, 이 중 이제 류신의 혈장 그 농도 수치가 근육의 단백질 합성하고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류신을 단독 성분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린이나 이소류신 같은 경우나 글루타민 같은 것들도 근육을 회복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많이 참는 그런 아미노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고를 때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단백질의 질, 그러니까 퀄리티인데, 이 퀄리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육류나 유제품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높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나 유제품 단백질 보충제를 선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면은 EAA 제품이 누구에게 효과가 가장 클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백질 섭취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 1차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항상 임팩트 웨이 프로틴을 추천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고 흡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 WPI 제품을 추천을 하고, EAA 제품 또한 이 선택지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미노산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부담은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보다도 더 적겠죠. 소화 부담이 가장 적고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 또한 가장 빠르고 구성 자체도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보충제로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의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팩트 웨이 프로틴에 비해서 단순 아미노산 양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 중량 대비 4배 가까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제 단백질의 섭취량 자체가 많지 않고 소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식사의 단백질량이 부족해서 조금 보충하는 형태로 이제 섭취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선택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비건이 아닌, 이게 이제 그 비건 생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비건이 아닌 사람들 중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추천할 만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명확한 단점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의 구성을 항상 꼽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나 류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EAA의 섭취를 통해서 전체적인 아미노산의 균형이나 단백질 양의 보충 이런 것들을 전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전체적인 단백질을 본인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섭취량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제품의 비용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빠른 흡수랑 소화 부담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EAA와 근합성의 연관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더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침에 닭가슴살 또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 그리고 이제 점심에 닭가슴살과 소고기 2가지 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임팩트 웨이 프로틴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동 끝나고 저녁 때 닭가슴살과 소고기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총 180에서 200g 정도의 단백질을 이미 제가 채워서 먹고 있고, 이 단백질의 종류 또한 모두 이제 고기랑 유제품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구성도 사실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만감을 챙기기 위해서 식사류의 비중을 보충제에 비해서 늘리다 보니까 단백질 제품의 섭취량이 조금 줄었고,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협찬 금액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을 할 때 EAA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 15g 정도로 먹고 있고 1kg으로 대략 한 달의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사가 잦은 만큼 이제 사실 요즘 소화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화의 부담이 아예 없고 흡수가 또 빠르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포도당과 빠르게 섭취를 해서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쌓이는 피로감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다이어트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택을 해서 이 제품을 지금 주문했고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EAA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EAA 제품을 선택한 이유와 선택할 시에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날짜가 4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또다시 드네요. 이제 봄이 가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올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인 만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컨디션 관리 모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